지금 세계는 다시 국가 단위 경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만 잘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라 정부, 산업, 과학기술, 인재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라만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 게임에서 다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한국이 왜 다시 강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인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부터 보죠.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묶었습니다. 보조금, 세제 혜택, 자국 생산 조건까지 전부 정부가 설계합니다. 유럽도 다르지 않습니다. 방산, 에너지, 농업까지 공급망을 국가 단위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입니다. 과학자, 기업, 지방정부가 하나의 목표로 움직입니다. 이제 자유시장만으로 국가 경쟁력을 설명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은 이 흐름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영토도 크지 않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방산은 수출이 늘고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상위, 조선은 글로벌 점유율 최상위, 원전, 배터리, 디스플레이까지. 이걸 한 단어로 정리하면 밀도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이 아주 좁은 공간에 집중된 나라입니다. 이 구조는 평상시엔 불편하지만 국가 단위로 움직일 때 폭발적인 효율을 만듭니다. 방산은 가장 정직한 산업입니다. 성능이 없으면 못 팔고 납기가 안 되면 탈락합니다. 정치적 신뢰도까지 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이 유럽과 중동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히는 이유는 애국심 때문이 아닙니다. 가격, 성능, 납기, 유지비,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까지 패키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비싸고 느립니다. 미국은 압도적이지만 유지비와 운용 부담이 큽니다. 한국은 성능과 비용, 현실적인 운용의 균형점에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최근 한국 정부의 역할은 전면에 나서서 성과를 자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기업, 연구기관 사이의 장벽을 낮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방산 수출에서 외교 채널이 움직이고 과학기술 정책에서 현장 연구자 목소리가 반영되고 지방산업단지와 국가 전략이 연결됩니다. 이건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한국의 과학기술은 따라잡기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다릅니다. 선택과 집중이 분명해졌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우주, 방산, 바이오, 농업기술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나라가 아니라 잘할 수 있는 걸 국가 단위로 밀어주는 나라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중장기 경제 성장의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정리해보죠. 지금 한국은 우연히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국가 단위 경쟁에 다시 적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문제는 많습니다. 인구, 부동산, 양극화, 재정 부담. 하지만 오늘 본 건 한국의 약점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파트 2에서는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떤 산업으로 확장되는지, 지방정부와의 협업, 선진화 농업, 그리고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경로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한국의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이었습니다. 지방은 예산을 기다리고 사업을 따내고 지시에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단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산업 전략의 실험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농업, 바이오까지 각 지역이 자신들의 강점을 국가 전략 안으로 연결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모든 걸 통제하기보다 이 연결을 조정하고 막히는 부분을 풀어주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경제 성장이 수도권 하나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회의실에서 현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과학자와 연구자들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비 배분, 대형 프로젝트 선정, 국가 연구 방향 설정에 현장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됩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은 행정 언어로 설계할수록 실패하고 현장 언어로 설계할수록 성공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 성과보다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농업을 낡은 산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농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종자 기술, 식물 공장, 데이터 기반 재배. 한국 농업의 목표는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라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기후 변화로 식량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안정적인 품질과 기술이 결합된 농업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업을 보호 산업이 아니라 수출 산업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 과학기술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농업과 과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정부가 같은 테이블에서 농업 문제를 다룹니다. 병충해, 기후, 유통, 품질 관리까지. 이 구조는 농업을 단순 생산이 아니라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한국 농업은 곡물 강국과 정면 승부하지 않고 프리미엄 시장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국가 성장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구와 자본을 늘리는 방식, 다른 하나는 생산성 밀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첫 번째 길이 막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연결, 과학기술과 산업의 결합,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 이건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한국은 지금 그 실험을 국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은 과거처럼 연 7%, 10% 성장이 아닐 겁니다. 대신 덜 흔들리고 더 오래가는 성장입니다. 방산, 과학기술, 에너지, 농업, 그리고 지역 기반 산업. 이 조합은 뉴스 한 줄로 오르내리는 테마가 아니라 10년짜리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기 주가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 국가 전략 안에 계속 남아있는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영상을 보고 국뽕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한국은 우연히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로 살아남는 법을 굉장히 집요하게 연구해온 나라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과학자, 기업, 그리고 산업 현장. 이 5개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국가는 강해집니다. 한국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파 인플루언스, 세련된 시선으로 경제를 읽는 채널. 구독하고 다음 변화도 함께 보시죠.